이런 마음으로 뽑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면접관이 요구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까요? 저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해서 호텔 마케팅 그리고 VVIP 카드 마케팅까지 20년 가까이 조직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MZ세대들과도 소통을 하고 기업에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또 스피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죠. 이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저렇게 얘기해야 될까? 나를 어떻게 어필해야 되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일단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취준생이 아니라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면접관이다 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 맘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를 벗어나서 상대방에 관심 있는 거,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거를 알아서 해소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접관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이력서와 자소서를 봤어요.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겠죠. 불안함이 있겠죠. 그런 의혹과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면접관들은 어떤 의혹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친구가 자소서는 번들하게 썼는데 과연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다고 자격증도 쓰고 여러 가지 나열을 했잖아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준비를 잘 했는데도 면접에 떨어지는 경우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스펙이어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너무나 저희가 원하는 포지션보다 높은 학력과 높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될까요? 능력만 높으면 당연히 될까요? 면접관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많은 경험과 능력이 있는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친구는 우리 회사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바로 이직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뽑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면접관이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을 바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를 알아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잘해요. 내가 이런 능력이 뛰어나요.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면접관이 귀에 꽂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면접관이 원하는 관역이 있겠죠. 그 관역에 맞게끔 나의 능력과 스펙을 꽂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관역은 이쪽에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만 장창하시는 취준생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뽑아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사람,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이 포지션에 능력을 발휘할 사람,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잘 어울려서 모나지 않게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항상 반대의 입장에 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누구나 다 면접관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첫인상은 어디서 가장 결정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는 자기소개서에 아마 노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면접 장소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면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첫 번째, 저는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정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스크립트를 많이 신경을 쓰시죠.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면접관이 물으면 이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거를 포괄해서 나의 여유,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표정입니다. 이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단순히 이 스크립트를 외워서 온 건지,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나의 표정에 나와요. 그 표정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늘 흔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돌발적인 일, 어려운 일, 항상 새로 도전할 일이 많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거를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 표정이 여유로우셔야 돼요. 아이 컨택 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골고루 시선을 마주하는 거겠죠. 면접관들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처음 신입사원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희를 뭐 떨어뜨리거나 그러려고 저희 면접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분들을 응시해 주시면서 1대1로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은 직장인으로서 동등하고 당당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얼굴에서만 결정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이미지가 결정이 될 때는 시각적인 거, 그 다음은 청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컨텐츠, 뭐 스크립트는 그 다음에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투를 어떻게 택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자신감이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는 말투가 나올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A라는 것에서 A 다시 조금만 비틀어도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문장과 여러분의 말투를 어떻게 할지를 정돈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실은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말투라는 건 사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잘할까 생각을 하시죠. 그분들도 치열한 연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들이 볼 때 좀 더 자신감이 있는 혹은 정확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말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일단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자신의 발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스피치 학원에서도 하는 방식은 결국 모니터링입니다.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찍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렇게 말을 했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위배되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되게 말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말투도 어색하고 시선 처리도 어색하고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가장 처음 알아야 돼요. 진단이 가장 먼저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 평소에 항상 찍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3분 동안. 화면을 켜시고요. 내가 있었던 일을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을 뽑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를 맨 앞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뭐 스피치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다 라는 게 먼저 있었으면은 그거를 필두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근거와 예시가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잠시지만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연습을 매일매일 3분씩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느덧 카메라 앞에서 표정이 훨씬 자연스러운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입모양을 정확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자, 이런 거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요즘에 유튜브 영상도 솔직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문장을 읽을 때 끝까지 힘을 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사를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끝에는 약간 사람들이 힘을 빼요. 내가 먼저 힘을 빼는 거죠.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힘을 끌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하고 끝에를 힘을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그렇게 힘있게 끝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되게 뭔가 그 문장이 명쾌하다, 문장에 힘이 실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에를 좀 흐지부지하게 그런데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것만 제대로 종결 어미를 처리하셔도 훨씬 선명한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사랑 타령할 때가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신을 아낄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아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아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 줄 알고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여러분들이 가진 고요함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알아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MBTI
MBTI도 좋아하고 그것도 물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많이 아껴라. 그리고 내 몸도 많이 아껴라. 깬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취준생분들과 1대1로 코칭을 하거나 면담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아쉬웠어요. 제일 안타까웠는데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우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우울한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날고 기고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아니면 부자인 부모를 만나서 뭐 창업을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정말 잘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당히 오랜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왜 잘하는 게 없겠습니까? 워낙 경쟁이 많다 보니 남들과 비교를 당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잘하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 어려운 대학을 가셨는데 왜 잘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잘하는 거를 10가지 적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나의 단점을 10개 적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적어요. 나는 고칠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채찍질을 당했던 거죠. 남들보다 이건 더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이건 부족하고 그렇지만 물론 부족한 거를 잘 남들만큼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과소평가하는데 어떻게 내가 면접관한테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